만약 오늘 그 주제가 미래를 위한 어떤 선택 이렇게 나오는데 하필이면 근데 그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먼저 본 자료를 먼저 띄워주시고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인데 아까 그 사진 이렇게 보셨겠지만 그것을 소개를 꼭 드려야 되니까 해방공간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45년도부터 시작해서 47년까지는 그때 이제 사실 수많은 이제 좌익 그 간행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네 거를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그게 다 연결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세계적 세계사적 정치라는 부분들은 뭐 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이제는 뭐 예전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 얼마 전에 또 부처로 인했었지만 세상도 이런 그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하필 5월 16일입니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부총리입니다. 우크라이나 수석 부총리가 불과 70년 전 이곳이 한국 전쟁으로 폐허였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도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시기입니다. 보리스 존슨 이분은 보면 머리도 흔들어지고 조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지 이렇게 스마트하고 젠틀해 보이는 이미지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강력한 보수 우파 정치이죠. 한국은 2차 대전 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택하면서 놀라운 하나로 재탄생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최고의 전명은 바로 이곳 서울이다. 혹시 이거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고 더 그러니까 이렇게 널리 전파시켰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뭐 자화자찬한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사실은 한강의 기적 이 표현 자체로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얘기되고 그다음에 수많은 어떤 그러니까 외국의 석학들 또 노평가들이 한국의 이제 발전상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956년이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6.25 직후에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군제보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담당 유엔에 이제 그런 기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위원으로 있던 어떤 외국인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표현한테 시각이 돼가지고 세계로 이렇게 표정하고 있는데 한국이 발전 성장하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비가 피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럴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폐허였죠. 다 빠졌고 원래 그러니까 한반도의 남북한 좀 비교를 하자면은 남쪽은 원래 일제시대 때도 산업지대, 공업지대로 육성도 안 했었습니다. 그나마도 다 빠져 있었죠. 근데 북한은 그래도 좀 남았습니다. 그런 게 이제 남아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반 시설 인프라가 꽤 역할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쓰레기통에서 장미용을 했던 사람 사실 인도 사람이에요. 이러냐죠. 뭐 인도도 굳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만한 처지는 아니었는데 인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한국이 그랬다라는 정도입니다. 그 어려움을 딛고 그래서 이제 기적이라는 말이 이제 과하지 않다. 이제 종교적 기적이라는 부분들은 참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기적이라는 표현을 역사적으로 그 표현이 가능하겠다는 건 한국 현대사를 보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국 자체가 그리고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의 극적인 발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끊임없이 이제 폄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여러저런 그러니까 지금도 마땅치 않은 하는 분들도 조금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때 당시도 참 여러 논란들이 있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건 그러니까 유일하고 불가피한 선택이 된다. 윤석열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초보 정치인, 시민 정치인의 가장 큰 업적은 당선 자체다라고까지 제가 단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선거 결과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또 있고 하겠지만 그 예상 이상으로 표차가 굉장히 적었죠. 위험했던 상황이다. 그 표차가 그렇게 가지고 여론조사보다도 확 줄어드는 것들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이제 선관위를 나중에 보면서 여러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사법부의 이러저러한 판결의 행태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최근에 그 엽기적인 어떤 그러니까 은사를 누르는 최강욱인가요? 이 친구도 얼마나 재판을 이렇게 끌었습니까? 웃기는 어떤 이런 일들 이게 지금 그리고 곳곳에 도처에 저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하자면 이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발목을 잡고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당선이 되었고 일단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상황은 저지가 됐죠.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단언을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야,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맥락이 통하는 그야말로 우리 애국우파 세력이 애국우파 시민 여러분들께서 항상 강조하고 저를 지키러 나오고자 싸워왔던 그 내용을 그대로 취임사에서 음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 음명 그대로 대한민국의 번영의 성취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했다라는 그대로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빠질 뻔하고 날아갈 뻔 했었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재앙의. 거기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다. 당선으로 모든 걸 정리할 수 없다, 끝낼 수 없다라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취임 이후에 취임 전부터였죠. 이른바 통상적으로 얘기되는 이렇게 정치적 허니문문에 뭐 이런 얘기, 표현들 보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얘기는 안 통하죠. 안 통하지 않습니까? 곧바로 사실은 취임하기 전부터 좌익 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곧바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들이 등장하고 치고 나오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세를 계속 몰아서 처음에는 잠깐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통합, 국민통합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죠. 저는 좌파우 가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절대로 뭐 정치학적 용어로, 정치적 용어로, 시사적 용어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고 우파가 있으면 당연히 좌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걸로 생각을 하는 서로 공존을 해야 되는 이런 식의 논법이 횡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민주주의
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좌파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좌파라는 표현보다도 좌익이라는 표현을 더 쓰고, 그리고 조금 공격적으로는 그냥 좌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그들은 절대로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만 있어야 된다. 그들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좌파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치고 나왔다가 어떨 때는 조금 불리하면 뒤로 빠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본 수법이었고, 이것은 보전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더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보다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끝이 안 됐습니다. 재앙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행패의 시대라고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거의 불량배 수준이죠.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모태동이라는 자가 모태동 16자전법 이런 부분들을 선배들 들어보셨습니다. 말하자면 뭐 치고 빠지고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그것에게 치고 나가고 아니면 뒤로 빠지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런데 모태동만이 아닙니다. 해방공간 당시에도 그랬었고 그 이전부터 다 그게 기본 수법이었습니다. 그 자료 소개를. 해방공간 당시에 네권의 차에 미래를 위한 선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서두에 왜 옛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계속됐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8월 15일 그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45년 8월 15일. 근데 바로 9월 달에 공산당 선언이 나왔습니다. 공산당 선언 바로 찍어냈습니다. 촉발했다. 노동전선사, 출판사 이름이 많아요. 노동전선사, 번역, 변호사, 다 남부당 조직이죠. 공산당이 번역. 그 다음 46년도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얼굴, 참 정성스럽. 저걸 뭐랍니까? 판각을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운동권의 여기 황성철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거 외웠어요. 이런 4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저 위에 그러고 보니까 서명구 박사님께서 저게 스페인인지 이태리 하여튼. 근데 민주주의 시위가 저처럼 옛날에 제가 저걸 특별히 또 소개를 드리고 여러 가지로 관련되어 있는데 저는 집에도 있기 위해서 옛날에 민주주의 시위가 신세대 그 후배분들한테 민주주의 시위가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그냥 다른 거 전혀 설명 없이 이게 어떤 책일까요 하고 저 위에 설명 전혀 없이 이렇게 소개를 하면 이게 해방공단 당시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보면 그거 참 대단하네요.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서가 바로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아닙니다. 빨갱이지. 옛날에 실화극장 다 보셨던 이강국이 남부당 그 지도부 건물 아닙니까? 이강국이. 제가 이강국 이름을 따온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민주주의 시위관의 제1강을 이강국이가 썼습니다. 모네일 서관 남노당 출판부입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낸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요 내용 부분들을 제가 월간 조선에서 조금 소개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간 조선에서 이미 있었던 건데 구글에서 이강국 월간 조선 이강국 이러는가 민주주의 시비가 이렇게 적으면 그 기사 썼던 것들을 소개가 좀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그 보면은 한 40년 좀 뒤죠. 딱 한 40년 뒤쯤에 주사파 pamphlet 소개가 설명이 없으면 주사파 pamphlet이구나라고 딱 느끼게 됩니다. 딱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미 그러니까 각계각층 분야의 합법공간 침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좌익적인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 농민, 운동부터 여러 시민 그 단체 이런 것들을 침투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 쫙 나옵니다. 설명이. 그래서 그것도 설명 없으면은 설명 없이 이게 그러니까 40년 뒤 1986년에 주사파 pamphlet입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믿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다음 민족과 인민. 이것도 빨리 제입니다. 민족과 인민. 그때 당시에 민족, 인민 이 개념이 굳이 좌익 개념이 아니죠. 다 공유된 민주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인민도 마찬가지고. 이제 근데 저게 이제 인민이라는 개념이 좌익의 삼투적인 어떤 용어로 탈취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금기어에 가깝도록 되면서 나중에 부활을 하죠. 민중이라는 용어로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제 민족 이렇게 되면 80년대 삼민토라는 거 있었던 거 들어보셨죠? 삼민토. 그때 이미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공동도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족과 인민을 앞세우고 그걸 제기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내걸지 말고 좀 자제하면서 그걸 그러니까 민족과 인민 이 문제의식 속에 관철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80년대 운동권들을 휩쓸었던 이른바 민중 이 컨셉이 바로 이때 해방공간에서 다 나온 겁니다. 공산당선은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와 함께 삼민도 다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 김일성이가 민주주의를 앞세우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일성의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 지적 수준, 학습 수준은 엉망진창 수준입니다. 쌀이 공산주의다, 주체농법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모택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진 운동한다, 식량 정산하겠다 그러면서 대학진 운동하다가 철 생산 그러면서 토법 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참새자리라고 옛날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KBS 뭐 명화극장 이런 걸로도 했었는데 펄범 여사의 내지라는 어떤 소설을 영화로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메뚜기 떼가 창고를 해가지고 휩쓸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알죠. 메뚜기 떼가 창고로 휩쓸어가면은 그야말로 농사는 절단당하고 이제 굶게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참새를 잡으니까 메뚜기가 창고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천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게 모택동의 수준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일성이도 쌀이 공산주의라고요. 막스가 없겠습니다. 산업 이야기를 하고 발달된 자본주의 기반을 위해서 산업적 기반을 위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이야기해서 쌀이 공산주의라고 얘기해요. 주체농법 운동하면서 산비탈 다 갈아내가지고 농밭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다 쓸려 내려가고 대기근이 없어가고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정치공학적 훈련을 소련에서 아주 좀 봤죠. 타고난 어떤 거니까 사특함, 교활한 어떤 이런 것도 있었을 때고 그 훈련도 왔습니다. 해방공간 당시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너무 급진적으로 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앞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게 나중에 4.19 직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소련의 조언과 지시도 있었습니다. 조언이고 지시였죠.
그 조언이, 소련의 조언은 지시죠, 지시. 민족. 김일성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서 해방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정 무술, 민족 이런 거 앞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간 이런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그런 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다 속일 수 없고 그렇게 된 거죠. 그 비슷한 수법이 4.19 직후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4.19 직후에 연방제 통일방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 그때 바로 제기가 됐습니다. 4.19 직후에 8월 14일 날 8.15 연설문을 미리 이제 내었는데 거기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를 하는데 바로 4.19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소련에서 조언을 합니다. 지시죠. 그런 걸 이제 민족을 내려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체제 이념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항이 너무 크고 이걸로는 안 된다. 그렇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 이제 앞세워가면서 압박을 해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계속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게 수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자 북으로 돌아가면 우짜다라는 겁니까? 가자 북으로 북진 통일 얘기하는 건 아니었죠. 협정계들, 얼치기 학생들, 북진 통일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죠. 오라나면 우짜다라는 겁니까? 다시 밀고 내려오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런 것들이 횡행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근데 간단한 혁신계라고 불렸지만 그냥 좌빨들입니다. 이러저러 6.25를 겪고 거기서 참혹한 피해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다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압을 하려고 방공법을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장명정부는. 방공법 제정을 누가 시작을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신세대 청년들은 아무도 맞춰온 사람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인가요? 박정희인가요? 이럽니다. 아닙니다. 방공법 제정을 시도하는 장명총리였습니다. 실패합니다. 이래저래 난리가 나가지고 저항이 내부에서도 복잡한 상황이 일어나고 그때 나중에 대단히 비중 있는 정치인이 되는 어떤 청년 정치인도 격렬하게 거기에 또 반대를 합니다. 뭘 알고 그렇겠습니까? 참 한심한 어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당연히 소위 혁신계의 좌빨들은 반대를 하죠. 반대 해부 시위를 합니다. 쳐들어가가지고 장명총리 집을 야밤에 에워싸고 횃불을 흔들어대면서 반대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김일성 만세 소리도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혁당, 통역당 사건 이런 것들 다 기억하시죠. 75년도에, 74년도에 통역당 사건이 있고 나서 1975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통역당 그 사건, 아니 통역당이 인혁당, 2차 인혁당 사건입니다.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설명을 합니다.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좌익들, 좌파론자들은 아주 그 야만적인 폭정의 어떤 공복이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1차 인혁당 사건에서 근거됐던 사람들이 반성 변화가 없이 또 한 번 책동을 벌인 것들이 포착되고 했었던 게 2차 인혁당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처리는 아무것도 몰라. 누구누구가 선수지. 이래서 처리라는 것은 이철 선배, 저한테는 사회학교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분은 인혁당의 존재는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급진적인 이제 리버럴리스트, 자유민주주의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빨갱이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혁당의 존재는 몰랐고 민청한령 그런 걸 했죠. 반박적인 유신투쟁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인혁당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사건의 관련자들에는 심지어 반공주의자도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데 속해서 엮이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빨갱이들이 나는 공산주의자요라고 간판 걸어놓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75년도 그 시기에 김일성이가 동부를 방문해가지고 불가리아였을 겁니다. 총리가 불가리아가 불가리아 총리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어떤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이제 윌슨 센터 자료로 다 나와가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통역당 과거에 68년도 통역당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통역당 그 동지들이 참 열심히 싸우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해왔는데 너무 격하게 싸우고 해가지고 역량 손실이 너무 컸다. 역량 손실이 너무 컸다고 하는데 장악인지 뭔지 통역당 당원들이 3,000명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3,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죠? 러시아 혁명, 러시아 1917년 2월 혁명 당시에 볼셰비키당 당원 숫자가 기록에 따르면 12,000명가량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그때 뭐 러시아 인구가 1억이 넘죠. 러시아 제국의 인구가. 한국 뭐 당시 뭐 통역당 당시에 뭐 영양 손실이 커가지고 3,000명밖에 안 남았다. 자랑인지 과작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역설적 표현인데, 근데 그러면서 지적을 이렇게 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격하게 싸워서 영양 손실을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민주주의 12강과 민주과 인민이라는 책,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다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민주화 정책을 내걸고, 그리고 노동자, 농민 이런 각계각층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그게 거점을 형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여온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김일성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쪽의 뉴 디모크라틱 파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뉴 디모크라틱 파티가 뭐겠습니까? 예. 과장된 얘기고 자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미국 디모크라틱 파티가 빨갱이 북한에 의해서 사주받고 조종되는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근데 뭐 이런 거겠죠. 그들의 대남공작 기구의 임무잖아요. 그런 걸 열심히 안 하면은 직무유기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렇게 열렬하게 이렇게 산업화가 이루어져 나가던 그 시기, 그 시기가 바로 또 반유신, 소위 반유신 민주화 투쟁의 시기였는데 바로 그 이면에는 북한의 그런 김일성의 그런 어떤 입장이 있었고 실제로 좌익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무럭무럭 바로하고 집요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와서 그게 전면적으로 터져나옵니다. 자, 한국 현대사회에서 해방공감 못지않게 좌익운동, 좌익적 교양, 학습, 의식화 운동이 대중적으로 격렬하게 이루어졌던 때가 말하자면 80년대, 86세입니다. 86세입니다. 저는 이제 586도 떠나서 6학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86세대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같이 쭉 세대들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바탕에 깔려가 있고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들, 재앙의 시대, 문재인 시대 저는 그렇게 부르고 지금은 우리한테 희병의 빌런이라고 이렇게 행패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적폐 소동을 보였고 포퓰리즘 정책을 나와야죠. 적폐 청산 어떤 거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성취를 가능하게 한 이룩한 성취와 그 성취를 가능하게 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체를 매도하는 프레임입니다. 적폐적. 그러니까 용어 자체, 그 단어 자체에는 현혹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사회 국가든지 누적된 적폐는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 적폐를 좀 청산합시다. 얌전하게 이렇게 말하고 하면 농박을 곧바로 하기 힘듭니다. 문제가 없어서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사회도 국가도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못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최악의 적폐 세력이 누굽니까? 저놈들 아닙니까? 그리고 한반도 전체로 보면은 최악의 적폐 세력이 누굽니까? 김정은이 아닙니까? 김가 일족이잖아요. 김일성, 김정은 일족이잖아요.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살찐 돼지 정치 분자가 누굽니까? 김정은이잖아요. 그런데 북한 인민들, 북한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원래 이북의 사람들이 남쪽보다 조금 더 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북한 주민들이 아시아 전체에서 제일 작다고 그러잖아요.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김정은이라는 놈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그런 식의 상황입니다. 적폐를 청산하려면 무엇을 청산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종북 자경화가 폭주를 했고 간첩단이 창고를 했고 간첩단 지금 재판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 조국이라는 자에 대해서 길게 설명도 안 하겠습니다. 이 이름이 또 그래가지고 참 발언할 때마다 이 참 거시기한데 하여튼 타락의 시대 이들이 민주화운동 보상을 내세워가지고 물론 신분적 특권을 추구하는 겁니다. 범죄에도 끊임이 없었습니다. 이권에 몰두를 하고 대장동, 이재명, 대장동 아수라죠. 돈봉투, 코인 이놈들이 바로 범죄적 적폐물이잖아요. 그럼 체제 저는 그래서 불량집도 아니고 문제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선에는 졌지만 국회를 장악하고 쥐고 있는 걸 가지고 마구 흔들어댔죠. 방선 구축하고 방탄체제 움직이고 최고봉양 다 부결시키고 얼마 전에 예산 단하려고 했죠. 이런 걸 청년파이도 계속 해왔었는데 청년 예산 단하려고 했습니다. 원전 관련 예산 단하려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그냥 무작정 미루고 새만금 예산도 그냥 그대로 새만금에서 뭘 하려고 겁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나라의 돈을 보정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국정마비 계속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노리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취임 전부터 곧바로 공세를 시작했듯이 이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대선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정상적 대선을 치루어서 합법적으로 출범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취임 전부터 공세를 계속하고 계속 지금 국정마비 시도로 처음에 인사부터 방해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를 방해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고 예산 엉망으로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밀어붙이고 탄핵 남발을 하고 있고 심지어 검사까지 일반 검사까지 탄핵을 한다고 그러죠. 말이 안 됩니다. 검사는 그러니까 신분보장과 관련해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규정도 없고 법률상에 법에서 탄핵 요구가 나오는 부분들도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아닙니다. 검사의 직무상의 권한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자기 범죄의 수사를 갖다가 막아내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식도 아닌 단식,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했죠. 이재명이 여자. 대선 불복이 및 헌정 정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치적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정치 집단, 저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규정해요. 저 사람들은, 저들은 좌우 개념도 벗어났다. 정치적 대상이 아니다. 상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한계선을 넘어간 폭주를 보이고 있다. 행패의식에. 그 바탕에 86세대, 아까 사회자님께서 저도 그 중에 86세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나라를 병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의 독선, 위선, 타락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86세대 자유운동권 출신들
길게 어떤 설명을 하고 일일이 이럴 건, 많이 알려드리고 설명이 되고, 제 자신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전복 책동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건국을 방해했고, 전복 책동을 계속했고, 김일성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해방공간부터 줄곧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전복 좌익이 반유신 투쟁으로 그리고 80시대에 본격 발호를 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화의 그늘에서 붉은 독초가 자라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초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은 광범위한 정치적 다양성 이런 심지어 좌파를 하더라도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보장되어야 하는 이런 식의 논법이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이란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광화문에 나가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김일성 만세를 왜 외칩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굳이 법적으로 단지 이런 거 이전에 그런 발성법 자체가 해경함식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가서 그런 류의 그때 몇 년 전인가요? 이런 인간이 나왔었죠. 김정은 위대한 김정은 환영 위원회 근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북한에 가서 살 생각은 그건 안 합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가보면 안 가요. 86세대 분자들 오늘 누가 칼럼도 이렇게 쓴 걸 보았었는데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게 또 그렇게 가죠. 중국 놈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미국에 유학 가고 거기에 빨대 꽂고 그렇게 하고 하면서 거기서 경력을 왜 만들어 와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반미 투쟁하고 이렇게 합니다. 선동하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합니다. 쓸모있는 바보들이라는 표현 아실 겁니다. 저는 이 표현으로 부족하다. 쓸모있는 바보들이라는 표현은 레닌이 저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허위의식의 몰입 대한민국에 쓸모없는 존재들 단순히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해가 되는 존재들 그런데 이들이 민주파이 박정희 대통령이 지적했던 대로 노골적인 빨갱이는 아니지만 그게 현혹대가 있는 그리고 행색을 하는 허위의식의 무기들이 잔뜩 잡아놨습니다. 좌익기들 이데올로기의 본성은 이놈들은 배고픔, 계급 갈등 이런 걸 선동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배고픔 아닙니다. 배 아픈 겁니다. 미선적 먹물동자들의 배 아픔 이런 부분들이 그 밑바닥에 깔려가 있는 이런 겁니다. 마르크스가 왜 노동자였습니까? 앵겔스 돈 대줬잖아요. 그러면서도 엉망진창으로 살았죠. 대행을 봅니다. 86세들은 지금 그 사고가 공부 안 했습니다. 원래 특히 주사파들은 특히 심했습니다만 사실은 공부는 좌우를 떠나가지고 계속 세계가 발전하고 변화해 나가도 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거기에 뭉쳤습니다. 그걸 흔들어대면서 그 경력 발휘를 하면서 행사를 하려고 하고 그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딱 사고가 멈춰가 있습니다. 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퇴행형입니다. 그러면서 독선을 부립니다. 거기에 집착해서. 독선은 또 어떤 겁니까? 위선과 독선은 양면을 이룹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이렇게 외치면서 민주화 유공자 보상이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걸 자신들이 그렇게 들고 나온다는 것은 역겨운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자고 해도 속된 말로 좀 간지가 나려면 폼이 나려면 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신념 의지대로 했을 뿐인데 거기에 굳이 보상이라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온 끝까지 형태로 알량한 몇 가지를 가지고서 올라타가지고 하려고 오랜 건 뭡니까? 그놈의 알량한 이념, 이데올로기도 다 날라갔습니다.
그것도 뒷전입니다. 특권을 추구하려 합니다. 특권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는 탈권 야영의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한 선동만 계속하고 있는 게 되었습니다. 독선, 위선, 타락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좌익 이데올로기의 필연적 귀결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특별히 86세대가 그렇게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두 가지가 다 겹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적 한계선을 벗어난 불량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라를 해치는 암적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60 넘으면 내가 썩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놈이 있었죠. 이런 건 아마 내가 썩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류 분자들이 얼마 전에는 어린 놈이 우물에 이런 소리를 청년의 사람들 뭡니까? 그럼도 내가 썩어서 그런 겁니다. 젊어서는 노인 비하를 하고 내가 썩을 나이가 되니까 그놈들만 내가 썩었겠죠. 그래야 되니까 이제는 또 어린 놈으로 청년 비하를 하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컷 여성인권, 페미니즘 늘 그 앞장서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죠. 그때 뭡니까? 그게 그들의 본질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 입장의 차이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윤리학이 상정하는 최고의 의무는 악하게 행동할 필요를 수용하는 것이다. 게오르 루카치가 나섭니다. 부다페스트 반소운동 들어보셨죠? 옛날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반소운동이었습니다. 거기에 역할을 하고 어떤 직을 맡았었기 때문에 루카치는 비교적 서구의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스탈린주의자들과 좀 다른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 책 열심히 읽고 그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역시 스탈린주의 부류와는 조금 다르구나.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하게 행동할 필요를 간단하게 그냥 악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악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도는 순수했다 이런 표현들이 흔히 횡행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의도가 순수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곧바로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시퍼가 원래 천사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루시퍼가 사탄이 되어버리듯이 천사였던 존재가 사탄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김일성이가 자기 아들 김정일을 광명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광명성, 개명성은 루시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금성을 지칭하는데 이렇게 씁니다.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로켓 수화물을 위해서 광명성 1호, 광명성 2호, 광명성 3호 이렇게 붙였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맞다. 악마다. 악의 세력이고 악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류들 누군가가 이렇게 야 송영길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글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송영길이는 81학번이죠. 81학번이니까 그때는 주사파는 나중에 등장을 하니까요. 그런데 주사파가 등장을 하면서 친북 종북이 본격화됐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운동권의 주류 세력이 본래 친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권의 내막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 세대에, 80세대. 저는 거기에 저도 주류 세력의 흐름에 있었지만 이 친북적 흐름에 대한 반발이 그때도 상당히 마찰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류 세력의 입장은 당시에 이거였습니다. 민주화 투쟁을 앞장세워야 됩니다. 직선제 개헌을 앞장세워야 됩니다. 약간은 순박한 내지는 급진적인 친구들이 대두대 나옵니다. 노동해방부를 쌓고 산호맹 이런 그룹들
하면서 보다 더 급진적인 때리다 내걸고, 근데 프로페셔널한 운동권의 주류 세력들은 아니다. 직선제계의 민주화 투쟁을 전면에 내걸고 이걸로 프로페셔널한 거였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물론 저도 그걸 모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목표를 가졌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팜플에 하나 써가지고 인천에 도도부동하는 이제 선배를 찾아가게 됐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연합전선을 제창합니다. 그런데 진보적 민주주의 연합선전도 제 머릿속에서 창의적으로 나온 거입니다. 그 개념은 박헌영의 것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발명했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박헌영 남노당 대력이 말하자면 보다 더 유연하게 민주화 이렇게 하자라고 한 데 대해서 진보적 민주주의 연합전선이라는 대응적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런 개념을 내놓기도 함께 해방공간의 남노당에 이런 거 있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연합전선. 그리고 좀 민주화 투쟁도 중요한데 직선적 기업 투쟁, 민주화 투쟁과 함께 이것도 같이 가자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게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근데 거기에 사고는 고착되어 있고 거기에 독선, 특권 추구, 독선, 위선 타락이 연속되어 버리면서까지 와버리고 악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다 드러나고 조국 사태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분노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는 현실로 이제 받아들이고 기울었습니다. 이념적, 정치적 운동장이 기울었다는 거. 지난 30년, 40년 가까운 87의 이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이게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각계각층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원래 자유민주 체제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해서 미국의 그 양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서구에서 진행되는 그런 양상들. 이런 것처럼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울어져 들어가면. 끊임없이 자책하고 못해 장악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나쳐가지고 사특한 세력들에 의해서 사특한 세력들의 교활한 책동에 의해서 계속 상처 입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하면서 확실히 허물어져 들어가는 민주라는 프레임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공격하고 약화시켜온 게 한국도 세계적으로도 일찍이 이른바 서구에서 60년대 68 세대라는 68운동이라는 그런 걸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해서 그때 행사를 하고 있었던 사르트르 운동회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막 이어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이랬었죠. 신좌파들이 대두되고 이른바 비판 이론 운운하면서 근데 그때 그 앞장서가지고 했었던 사르트르의 은행들은 참 핵이야 엽기적입니다. 6.25는 그 미국의 사주에 따른 남한의 북침이었다 이런 얘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막 상투적인 그런 억지라고 치고 정말로 가관인 거는 스탈린 동지는 그 일반인이 우리가 잘 모르는 최고의 그러니까 정보를 갖고 있으면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련에는 표현의 자유가 무한하게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사르트르가 얘기를 했습니다. 웃기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가지고 편성해가지고 날뛰고 이렇게 하고 근데 거기에 멋을 부리고 감염되는 효과가 그때부터 한국으로도 계속 전달되어 들어왔습니다. 그게 한국도 경제 성장을 하고 이렇게 단 이후 세월이 흐른 뒤에 똑같은 유의 양상들 배불러서 이런 어떤 무리들이 등장하고 치고 나오고 엉망으로 만드는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건법 흡혈식이 팽창하고 자라났습니다. 저항을 잘 못하고 제압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을 품고 사특한
강력하게 각계각층으로 파고든 세력들이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전 분야에서. 사법부 판결을 보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언론들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고 전반의 팽배는 특히 특정한 세대 40대, 50대, 80세대 밑에 이 세대들 간단치 않은 어떤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 의식에 이념적 싸움에서 저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울어짐을 이겨내고 절대로 낙관해서 안 됩니다. 아, 정말 어떻게 이런 정도냐라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대한민국 참 피곤하긴 합니다.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좀 정치적 휴거를 취하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격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런 걱정이 되는 정도인데,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편히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 거듭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상태, 이걸 돌파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들을 꺾어내야 됩니다. 물론 저들은 타락했습니다. 독선, 미선, 타락의 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어떤 행태를 끊임없이 보여야 될 겁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일질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뭘 잘해서 이런 것보다도 실수로, 실수에 의해서, 실패에 의해서 이럴 수가 있겠죠. 바로 이 86세대, 이런 어떤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86세대 청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청산되어야 되느냐? 한편으로는 고착되어 있는 폐해의 세력입니다.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락으로 이끌고 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집단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미래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망치고 있는 이런 존재가 지금 직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다고 해서 참신하기만 합니까? 안 그런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나이 어리다고 참신한 게 아니죠. 참신성, 비전, 전진, 개혁 이런 부분들은 사고의 문제입니다. 자연 연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86세대들은 그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제 이들도 자연 연령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끝났습니다. 이걸 제동을 걸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과 함께 지금 위기의 시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맞이한 재앙의 시대, 행패의 시대에 타락분자들이 여전히 위세를 들고 행사하는 이 상황 함께 국제적 위기도 겹쳐가 있다. 한국의 숙명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난청선에 오가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대서양 태평양을 끼고 양대양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고립주의적으로 살아도 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식량, 그 다음에 원료 자원, 에너지 자원, 사실은 굳이 극단적으로 미국을 치겠다고 하면 문 닫아 걸고 자급자족 체제 가능한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안 됩니다. 한국은 땅 안에서, 우리 땅 안에서 식량의 자급자족도 불가능하잖아요. 안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자급자족이 가능하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물건 팔아가지고 식량 수입해야 돼. 이런 나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운명은 국제정치와 무관한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고 다가오는 정치적 지금까지도 그랬었고 앞으로 총선에서는 저는 음모론적 생각은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중공은 가만히 있을까요? 북한은 당연히 할 수 있는 한 계속 개입하고 그건 늘 그렇게 해왔죠. 거기에 편성하는 자발적 간첩들이 이제 참고를 하게 됐으니까 성공을 거뒀습니다. 난파 간첩 필요 없죠. 자발적으로 간첩을 해주는 놈들이
사실상의 간접 집단이나 다를 바 없는 것들이 행세를 하고 그걸 잡아들이지도 못하고 할 정도로.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적 상황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전체주의 진영과 자유민주 진영의 대결이 다시 재활되고 격화되고 있다. 역사의 조문이라고 얘기되던 냉전 끝나고 나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신냉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저는 신냉전이라는 표현보다 전체주의 진영과 자유민주 진영의 세계적 대결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역사가 돌아왔다.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경우 그러면 안 되죠. 이래저래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더구나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두 나라 사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국익의 갈등이 있고 입장의 차이가 있고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칩시다. 단순히 침략 전쟁 문제를 떠나가지고 안전보상 이사회 이사국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그 논법들 그랬습니다. 푸틴이 내세우는 신유라시아주의는 그야말로 히틀러를 반복해 합니다. 나치즘입니다. 나치즘 2.0입니다. 나치즘의 러시아입니다. 중국 1대1로 뭡니까? 1대1로 사업하면서 중국이 하는 게 뭐죠? 국제적 고립의 음악이잖아요. 이제 그 겪고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몽도 어떻습니까? 중국몽이 뭡니까? 예? 명색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어떤 뭔 중국몽을 보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류 보편에 다 잘 이렇게 내세워야 그나마 포럼이 날 것 아닙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위대한 중화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라고 그대로 표현하면서 치고 나왔습니다. 태권국가가 돼서 행세를 하겠다. 그러면서 대만은 절대 버릴 수 없다 어쩌겠다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끊임없이 한국을 위협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극단적인 겁박 했었죠. 소국이 어떻고 대국이 어떻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편성한 놈도 있었죠. 문재인이가 그랬죠. 중국은 뭐고 우리는 뭐다. 이 도발이 이런 어떤 상황들 진행되고 하면서 점점해가는 상황입니다. 북중로가 노골적으로 다시 하나 또 뭉쳐가지고 북한 무기가 러시아에서 북한 무기 수입한다고 하더군요. 중국 겉으로는 애매한 척하면서 사실 한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마스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깊게는 모릅니다만 직관적으로는 이렇게는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틈새를 국제정치적 기회를 포착하고 뭘 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다. 그리고 강경 대응에 나선 이스라엘도 미국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미국이 케어를 내야 되는 여러 상황들을 이 빈발하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런 부분들을 겨냥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구하면 편안한 상황은 끝났습니다. 안심해도 좋은 어쨌든 국제적으로 뭔가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충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길게는 막 큰 차원에서는 큰 평화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저는 예전에 이용훈 선생님께서도 강의를 하시면서 한번 강조를 하셨지만 그런 이제 안심할 시기가 끝날 것 같다. 그 위험을 감지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가다가 사고를 본격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하마스가 그런데 이런 기사도 나오거든요. 북한과의 연대 부분의 얘기까지 뭔 목적으로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무기를 푼다면 나도 해야 되겠죠. 이런 일이 계속 빈발해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인공위성 쏘아 올려서 뭘 다 갖추었다 좋아하는 옆에 또 딸내미 건드리고 이렇게 일족 지배체제 면모도 과시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굶주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데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더불다 선거 지난 대선 전부터도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태도부터도 그랬었고 마구 욕하고 모욕을 했었죠. 엮여서는 안 된다. 남의 나라의 일이다.
그렇죠. 남의 나라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당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의 입장, 유럽 국가들, 여러 나라들 입장에서 지구 반대편에 남의 나라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토가 설치가 되면서 전문에서 선언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옷을 딱 갖고 있습니다. 6.25 참전 16개국 가운데 9개국가가 당시 9개국가가 나토 가맹국이었습니다. 나토 이름으로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먼 나라 어디 붙어 있는지도 생전 모르다가 와가지고 참 많은 젊은이도 죽고 그런데 가치가 그 헛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인정하고 감동하게 바라는 거죠. 그런데 더불어당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전체주의 진영이 뭐 완전 좌익 정당이고 종북, 종중 최근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중공이 이재명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다. 계속 총선에는 어떤 식으로 저들이 임하겠습니까? 음모론적인 사고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잊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별로도 있고 시간도 조금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 시작부터 대한민국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단 한 번도 좌익 세력을 하는 그리고 남한의 또 남북한 좌익 세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정복 책동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계속 발언을 하고 불리하면 뒤로 빠졌다가 치고 나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상시적 비상체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상시적 비상체제일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 체제, 자유민주주의는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민주와 민주파의 구호장사가 아니라 자유민주 체제 자체를 지켜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저분들은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2024년 총선이 이제 정말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선의 이제 연장이다. 대선의 연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참 기가 차기도 합니다. 왜 대선의 연장입니까?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그러니까 권한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안 그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내는 못하느냐의 그런 결정적 고비 지점에 서가 있는 이런 상황이 똑같이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산업화 민주화에 다시 한번 대도약의 미래로 나아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단순히 이렇습니다. 세대마다 입장의 차이가 조금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좌우 구도에서 적극적으로 좌익 세력에 저들 세력에 사득한 어떤 본질을 계속 폭로하고 공격하고 알리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장이 기울었습니다. 사람 고정관념 똥꼬집 잘 안 버립니다. 저들의 특정한 집요한 집착 세력들을 끌다 치고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버리기 힘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해나가면서도 단 국힘당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저렇게밖에 못하나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욕이 목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소신당이라고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크게 이 전체 가장 중대한 과제 대한민국이 넘어지지 않도록 일단 이걸
이 변곡점,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돼. 이 고비를 넘어가야 돼. 이겨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표가 흩어지게 되면 더불당 세력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집토끼, 사토끼는 표현 안 쓰겠습니다. 찍어주니까 뭘 얻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출세에만 눈알이 뒤집혀가 있고 거기에 몰두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군자들을 보면은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애국 우파 시민 세력의 입장에서 그것도 좀 놔둡시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그런 저질 기회주의 분자들이 현실적으로 먼저 누리고 행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움직임을 아는 거는 총선 넘어서 또 해나가면 됩니다. 해나갑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군소신당 이러저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혁신이가 가동이 되고 있고 그 개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여러 이야기도 있고 저는 혁신이라는 개념 상투적으로 늘 때마다 반복되는 거 참 안 좋아합니다. 혁신이가 맞습니까? 언제나 도대체가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혁신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해 있습니까? 혁신이만큼 오래된 그런 기구 용어도 참 드물 겁니다. 참 오래됐습니다. 다른 표현이 없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혁신이라는 개념의 이면에 숨어가지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정치적 욕망을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하는 분열주의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놈들이 설치입니다. 좋은 의도와는 반대로 이 또한 계속 꿰뚫어 봐야 됩니다. 혁신한다는 게 본질은 날림먹자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되는 빨갱이들한테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저들은 대동단계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궁극적으로 계급혁명, 플레타리 혁명,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일단 민주를 깃발로 내걸고 광범위한 연합전선, 통일전선, 문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자면은 소기자라는 것에 가까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민족주의자들과 손잡고 오빠들도 거의 넘어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애국 우파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걸 안 받아 그런 시기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 이번 총선도 일단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저는 물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래 되든 저래 되든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기든 지든 지게 되면 대한민국이 이제 이 위대한 성취를 해냈던 대한민국이 망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고 이긴다면 저들을 꺾고 이겨낸다면 다시 한번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게 되는 그래서 그걸 해내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대단계를 제창을 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비전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해 들어가야 됩니다. 다행히 상당히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승만 대통령 관련 영화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만 이제 이겨내 나가지는 이 성공에 대한 자부심 이제 점점점 확장이 되어나가고 있는 그런 있습니다. 이걸 계속 강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걸 바탕으로 더 크게 한번 치고 나가자. 미래를 향한 비전 그리고 희망과 의욕을 일으켜야 된다. 젊은 세대에 이게 있어야 돼요.
사람은 특히 정치적인 어떤 선택은 어떤 측면에 정치공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희망, 공포, 이익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단순화시키자면은 움직이게 된다, 동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이 비전, 희망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익이란 현실적 어느 게 더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 그게 희망으로 표현되고 비전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바로 그런 희망과 우리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는가 그게 또 비전으로 표현되어 나와야 됩니다.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참 대단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사에 참 괜찮은 그래도 좀 위상이 있는 시대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위치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한반도, 그의 한반도에서 절반에 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아마 우리 역사상 가장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성취 그리고 위세가 당당한 시대가 오늘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자유민주체제, 글로벌한 세계적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문명사적 성취입니다. 이걸 지켜나가고 움직여나갈 수 있는 중심국가로서 자리 잡아나가는 이런 꿈을 꾸면 안 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미일 동맹 다시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합시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종합적으로 보면 지구상 최강 동맹 아닙니까? 지구상 최강 동맹이잖아요. 이게 굳건한 결합이 이걸 중심으로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자기 선언으로 하고 있는 나토가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굳건해지고 이런 어떤 서구 세계들도 이제 한국을 예전에 후진국으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제 선진국이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더 지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많은 정치적으로 출산율, 저출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새로운 희망적돌파구가 같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다시 그러니까 이런 예전에 어릴 때 선배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년이여 대망을 따라 꿈을 가자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스꽝스럽게 되어버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이겨내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